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 시간 북토크 진행을 맡은 정윤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새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하는 날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5개월째라고 해요. 에이펙도 잘 끝났고 이제부턴 이전보다 더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후 우리 국민들의 빚제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포함하여 내란 세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야 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요? 오늘은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공화국이다라고 특별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저자님 모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님이 쓰신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테지만 김현철 변호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제1심 변호인을 맡으셨고 작년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 진실을 이제 고발한 책 나는 고발한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지금 이 대북송금 재판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제가 2023년 9월경에 그 사건을 처음 맡고 많이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진실을 조작하고 한 인간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를 탄핵했던 절차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에밀 졸라의 드레핏 사건의 그 책이었던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을 오마주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로 판결이 됐고 그리고 애초에 그 목적이 그 당시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사형시키기 위해서 진행됐던 것만큼 다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까지 이르면서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사건의 내용을 조작했던 정황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조만간에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담하게 모략을 받았던 현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나는 고발한다 이 책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제 1년 유예 뒤에 내년 9월부터 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가고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아직도 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그 동시에 두 가지 권한을 가지는 것을 분리시키는 주장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맥스웰 컴페이트라는 사건을 통해서 경찰의 그 기소권이 분리가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최초로 검찰청이 생기고 검찰의 기소권이 법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 그 기관의 독단과 부패가 드러났던 것은 단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 책에서도 썼지만 검찰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분리되고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지금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의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연합뉴스에서 실제로 좀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을 짰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그리고 논쟁을 그렇게 형성한 거예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로. 그런데 아주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네.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의 프레임이에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을 보안 수사권으로 할 것인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할 것인가가 현재의 네.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합뉴스는 뭐라고 했냐면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 폐지로 프레임을 짰어. 아주 네. 위험한 그쵸. 프레임이죠.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으로 여전히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이란 건 뭐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화영 사건 같은 경우에 죄가 없는 사람을 검찰이 잡아다가 조져가지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는 사건이 있고 네. 또 거꾸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처럼 죄가 있는데도 어물쩍 넘어가다가 혐의 없으면 불기소 처분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의 남용이었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란 직접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부당한 사례가 또 반복될 여지가 있는 그쵸. 거죠.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듭니다. 맞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사실 염려됩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바로 직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던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보안 수사권 자체는 폐지되어야 되고 이것을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1년 유예 뒤가 아니라 당장 시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현철 변호사님이 쓰신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2018년에 지배당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내신 적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책까지 쓰시게 된 그런 동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네. 이제 1980년대 학번으로 이제 학생 운동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는데 그런 학생 운동에 제 경력이 있었던 탓인지 어떤 사회와의 어떤 교감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사법 시험을 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대 때부터 아주 줄곧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마치 그러니까 천형처럼 해결하지 못한 어떤 통증을 느꼈고 그런 어떤 갈망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 사태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슌페터, 조지프 슌페터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지프 슌페터는 그 유대계 출신의 그 미국 경제학자였죠.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통치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 그대로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통치한다거나 통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자신을 통치할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저는 대단히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맞는 말이니까. 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었던 거죠. 실제로 권력은 소수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러면서 소수의 통치자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왜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그렇죠. 부를 수 있을까? 네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예.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호하게 이제 알고 계시거나 사실 정확하게 어떤 뭐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 공부를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했잖아요. 네, 학교에서 네,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기 바빴고 그런데 뭐 지금이야 뭐 민주시민 교육 해가지고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뭐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추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내신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장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장은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 3장은 대통령제의 종언, 4장은 대통령제와 비교한 의원내각제의 이해, 5장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6장은 통치구조의 진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 장마다 이제 독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책의 원고를 사실 제가 읽었을 때 변호사님, 사실 제가 변호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린 게 예. 생각이 나네요. 네,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민주주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모두 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 그리고 쉽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사용이나 그 의미가 아주 불분명하고 이 책 이제 첫머리에 제가 썼던 것처럼 이제 프랑스 정치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장릭 랑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좋은 것, 절대적으로 선한 것을 뜻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의미하고 있지 않다. 무의미의 전형이 돼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웬디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결국 아주 뜻이 공허하고 빈약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정당의 경쟁적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네. 이때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전두환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켰을 때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의회를 해산하려고 할 때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맞닥뜨렸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위기 상황을 다 모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주 좋은 사회, 이상적 체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순간 이러한 정의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 아주 좋은 사회, 좋은 것.
그렇게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당의 경쟁적 질서를 파괴하는 상황 이걸 그냥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 내려버리면 해법이 없는 거죠. 네. 예. 결국 민주주의는 그 용어 자체를 두 가지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 사회로서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있고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해야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문제는 이따가 네네. 그래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현철 변호사님이 이제 원고를 쓰셨다고 하셔서 이제 원고를 읽어봤을 때 사실 이제 저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박근혜 뭐 탄핵 이후 또 윤석열 탄핵이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인데 왜 이렇게 탄핵이 두 번씩이나 일어날까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제 변호사님이 이런 책을 쓰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원고를 읽어봤을 때 참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체제 관점도 있지만 또 제도적인 관점이 있고 사실 체제와 제도가 이게 이제 두 바퀴처럼 이제 잘 이제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안을 그러니까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대안도 이제 제시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네 팔려야 됩니다 사실. 네 많이 사주세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제 정치학자 중에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호주에. 근데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네, 거의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근데 이 존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까지 왔는데 과연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파수꾼 민주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읽어서 그런지 이제 변호사님 쓰신 책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지속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될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서점가에 나가 보면 뭐 민주주의 위기라든지 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민주주의 위기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초에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예,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제 원래 처음 얘기할 때 순서상으로 이제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공화국이라는 문장을 이제 조금 뒷부분에 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여서 이걸 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쇼츠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네.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센텐스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쇼츠가 조회수가 200회도 안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네, 많이 봐주세요.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이 네. 말에 현재의 우리 정치 상황이 모두 함축돼 있습니다. 방금도 존 킨을 말할 때 존 킨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저 역시 지금 이제 세 번째 책을 내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책까지만 해도 대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저도 사용했어요. 네. 그러다가 첫 번째 책을 탈고하고 출간하고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이제 그 동안에 독서가 있었죠.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란 용어 자체가 이미 틀렸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스티븐 레비츠키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아주 강렬한 질문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근의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은 공화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후반 이후 근 200년 동안 여전히 항상 소수가 다수를 통치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왕과 귀족이 통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통치 엘리트가 소수의 통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했죠.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로베르트 미엘스라는 독일 정치 철학자가 자신의 정치 사회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를 지배하고 위임된 자가 위임한 사람을 지배하며 대의원이 유권자를 지배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안에는 이런 과도정의 경향이 필연적으로 보돼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레비츠키의 주장은 최근의 주장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줄곧 그래왔습니다. 인류가 어떤 정치 사회를 구성할 때부터 항상 지배자는 소수였고 다수가 지배를 당했죠. 다만 이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나서 이른바 국민주권 시대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통치자를 투표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지배하게 된 것처럼 착각한 거죠. 국민주권주의라는 건 일종의 환상적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마치 군주제 시절에 왕은 하늘이 내린다라는 사상처럼 국민들의 주권의 행사를 통해서 통치자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는 정당하다라는 새로운 신화가 생긴 것에 불과하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애초에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은 소수예요. 몇 명 안 돼요. 대통령 1명,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네. 소수가 권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거는 애초부터 이 시스템의 설계도였어요. 설계도 자체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거였어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죠. 선거에 의해서 통치자를 뽑는 것, 이것은 공화주의라고 부릅니다. 네. 사회학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공화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대의 민주주의라고. 예. 그러면서 마치 소수가 선거로 뽑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거를 민주주의란 말로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올바른 행정을 수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부패하거나 또는 무능하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못하죠. 예. 정권을 교체하는 것 말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했는데도 또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네네네. 즉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가 아니고 공화주의의 위기인 거죠. 대의제의 실패인 거고. 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과연 내 생각이 맞는지 저 역시도 의문을 가졌죠. 저는 항상 지금까지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소수파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사실 신뢰를 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자크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현재 프랑스 철학의 거두이자 유럽 철학계 그리고 현대 지성사의 거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네네. 자크 랑시에르의 저작에서 그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대의제는 민주주의와는 반대이다. 저는 너무 감격했죠. 네네. 예. 아,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랑시에르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랑시에르의 다음 결론이 없는 거예요. 자,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면 그럼 우리의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책. 그렇죠. 해결책이 있어야죠. 해결책이 있어야죠. 예. 그 해결책을 담은 게 이 책입니다. 이 뭐냐면 책이라는 게 우리 변호사님 쓰신 책. 그렇죠. 네.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면 그럼 민주주의가 뭐야? 라는 질문에 시작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시 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는 뭐지?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위스라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네. 스위스는 이미 1866년에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운동이 있었던 그렇죠. 사회죠. 칼 브리큘러라는 그 스위스 시민 운동가가 있습니다. 당시 스위스의 쥐리히주에서 중요한 그 헌법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그 상당수의 시민들이 헌법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은 법을 만들 수 있는가? 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그 운동을 통해서 헌법은 시민들의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지금까지 법률은 오직 통치자들만 만들어 왔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은 교사들이 정치적 기본권 그렇죠. 정치 기본권을 지금 보장해 달라라고 네. 지금 운동을 하고 예, 있죠. 예. 정당을 가입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한이 네. 지금 교사들한테는 부여돼 있지 않죠. 마치 그 19세기 중반 그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던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예. 거죠. 여성들의 참정권도 그 이후 20세기 초반에는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확보돼 있다면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빌고 호소하고 그러지 않아도 주변의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시민들이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정치적 대표를 뽑는 것은 그건 공화주의입니다. 예.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만드는 것 이게 민주주의인 거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공화주의의 위기, 대의제의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를 찾았습니다. 통치자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 때, 혹은 통치자들이 만들어야 될 법을 만들지 않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화주의적 방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권을 교체해도 또 나쁜 법을 만들고 혹은 법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고 그랬을 때 대의제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결국 대의제의 위기, 공화주의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직접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이고 간접 민주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용법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오직 직접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이고 간접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의제는 공화주의의 제도적 표현이고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뭐 내 삶이 달라지나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한탄하듯이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이 되고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또 거기에 또 실망하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데 또 탄핵되고 이런 그렇죠.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의제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해줄 사람을 뽑는 게 대의제잖아요. 쉽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해서. 네. 그런데 그 대의제가 과연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의제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과연 어떤 입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정치인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변호사님?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뭐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데 내려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이제 어떤 뭐 제도 그 법률을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거나 네, 이렇게 뭐 딴짓을 하거나 부패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네, 4년 동안 내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배지를 달아요. 네, 그게 과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뭐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 국회의원들이 부패를 했을 때 국민들이 또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배지를 뺏는다거나 약간 그런 과정들이 투표까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처럼 네, 그렇게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제도를 또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예, 결국 왜냐하면 법률로 지금 만들어야 왜냐면 되는데 지금 또 대의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법을 예.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가능한 자기한테 네. 불리한 법인데 안 네네. 만들죠, 절대. 왜냐하면 저도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제 그 시험 볼 때 저 진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많은 그 보장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권리들. 네, 권리들이 있다는 거 보고 저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밑줄 치면서 와 이런 이것도 있어 막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네, 때가 생각이 나는데 권리와 권력은 갖고 있지만 이제 그게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요.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이제 변호사님이 뭐 스위스 국민들은 시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챕터를 통해 가지고 흥미롭게 네, 그 스위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 책을 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박근혜 윤석열이 이제 계속 파면이 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이 책을 보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미국의 역사학자 아서 슐레징어 주니어가 이제 처음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어떤 뭐 사회적인 뭐 논의라든지 뭐 해결책 이런 것들은 사실 이어지질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아서 슐레징어 주니어가 그 사용했던 네. 제왕적 그 대통령제, 그러니까 임페리얼 프레지던셜 시스템. 예.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대통령이 그 전쟁 또는 대외적인 네. 어떤 그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월적 권한을 가지는 걸 예. 이제 지칭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초점은 음.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사례로 이제 지칭되는 일정한 케이스 그룹입니다. 약간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 칼 레벤슈타인이 신대통령제라는 용어를 만들었었어요. 네. 칼 레벤슈타인이 사용한 신대통령제는 뭐냐면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니면 박정희나 전두환 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낙후한 네. 제3세계에서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그런 초법적,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에서 마치 군주처럼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런 사례가 레벤슈타인의 신대통령제고, 이제 아서 슐레징어 주니어는 미국식 대통령제.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은 유지되는데도 제왕적인 거예요. 네.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한다면 8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칼 레벤슈타인의 신대통령제 상황이었던 거고 87년 이후에 미국식 대통령제를 구축했는데도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 핵심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의 우리의 사회 교과서에는 그 미국식 대통령제를 엄청나게 그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있어요. 견제와 균형의 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주 왜곡된 개념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교착과 전횡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 즉 행정명령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일기 집권 당시에 1년 내내 발급했던 그 행정명령들, 모든 이민자들 쫓아내고 그 억압했던 그 모두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의회는 절대 어떻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이 영역에서는 제왕적으로 행동하고,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완전히 무기력해요. 미국식 대통령제는 2년마다 그 중간 선거를 그러니까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다수당이 돼요. 네. 그리고 2년 후에 치러지는 그러니까 미드텀 일렉션에서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딱 세 번만 집권당이 승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 상대당이 네.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그 미 하원 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예. 지금까지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뭐 현재의 그 미국 정치의 진행 상황으로도 그렇죠. 결국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이걸 정치학에서는 분점 정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황이 되면 미 연방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해요. 즉 미국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과 무기력한 대통령이라는 아주 모순된 영역의 결합체예요. 네.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교착, 그러니까 무기력한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교착 상태,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완전히 전횡을 부리는 네. 교착과 전횡의 그런 체제인 거죠. 그런데 87년 이후 바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죠. 우리는 대통령은 5년 임기,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 임기예요. 그렇죠. 네. 최소 공배수가 20년입니다. 예. 20년을 기준으로 20년에 한 번씩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일치하고 나머지는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면, 대통령 선거랑 가까운 선거는 대통령 집권당이 이기고, 예. 중간쯤에 벌어지는 선거는 미국식 중간 선거하고 비슷하게 야당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도 그 만성적인 여소야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한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죠. 네. 윤석열을 사례로 들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이 그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최상병 사건이랄지, 뭐 대왕고려 프로젝트, 뭐 무슨 양평 고속도로, 이런 영역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네. 권한 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수도 없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왕적 대통령과 무기력한 대통령이라는 이 아주 모순된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미국과 똑같이. 네.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의 선포문에 야당의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 예. 야당은 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고, 근데 다만 그 헌법이 정한 그 권한에 의해서 무기력한 대통령은 맞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28년도에는 여소야대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선배가 임기 말에 네. 거쳤던 그 무기력한 대통령의 말년을 이재명 역시도 가질지도 몰라요. 네. 이건 우리 대통령 체제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결함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면 그 이제
뭐 변호사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 체제에서도 이런 통치 체제들이 있는데 뭐 대통령제를 하는 곳이 있고 의원 내각제를 하는 곳이 있고 이걸 또 섞어서 하는 곳도 있고 뭐 다양하게 통치 체제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 대한 이런 문제 점을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하면은 굉장히 뭐 불신과 의문들을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내가 뽑으니까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데 또 의외로 또 수상은 내가 직접 뽑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또 내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내각제를 이제 부패한 정치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네.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먼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나 윤석열 탄핵 사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대통령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박근혜의 최순실 사태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서는 김건희라는 그 김건희와 김건희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국정농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체제입니다. 대통령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1인 행정부 체제라는 겁니다. 1인 행정부. 오직 대통령제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네. 1인 행정부라는 건 대통령이 그 자체로 행정부다라는 겁니다. 행정부에는 각부 장관이 있고 각급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행정부는 대통령이며 이 각부 그리고 각급 기관의 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네. 대통령 한 사람이 행정부이고 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A라는 조건은 대통령, B는 체제라고 대입하겠습니다. A에 윤석열을 대입하고 네. B에다가 그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를 넣는다고 치자고요. 네, 네. 그랬을 때 김건희 사태가 발생을 안 할 것인지 예. 또는 박정훈 대령 사건이 발생 안 할 것인지를 보면 이 실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4년 중임제로 바꾸더라도 김건희 사태 그리고 박정훈 대령 사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네. 대통령에 의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바꾸더라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연방기본법 65조가 각부 장관은 자기의 소관 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수상이 연방 수상이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애초에 국방부 장관의 권한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대통령의 권한 일부가 분할돼서 나간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더라도 김건희 사태나 박정훈 대령 사건은 또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대통령제의 기본 본질인 거죠. 1인 행정부라는 그 기본 구조 때문에 발생한 거죠. 네. 이제 그랬을 때 네. 이제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거부감을 갖죠. 그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두환 체제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자기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이 제도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전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당시 호원 철폐 운동이 있었고 그쵸. 그리고 87년 6월 항쟁에 그 피나는 결과가 있어서 대통령 직선제를 네, 얻은 네. 거죠. 그런데 시민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 하더라도 보통 선거권은 권력의 성립에만 예. 작동됩니다. 네네.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시민들한테 묻지 않아요. 자기 임기 내에 국회의원은 4년 그리고 대통령은 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보장했던 우리 헌법이 보장했던 우리의 공화주의 체제인 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5년 내내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는 단지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랄 뿐인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하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이번에 왕이 되신 분이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백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차라리 그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옳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뽑는데 수상은 국회의원들이 뽑으니까 나는 그렇죠. 믿을 수 없다. 예. 나는 노무현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뽑고 뽑고 싶다. 네네.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10년 간격으로 노무현 다음엔 이명박이 뽑혔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다음에 윤석열이 뽑혔습니다. 우리가 계속 괜찮은 사람을 뽑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통치자가 최고의 수반으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죠. 이 위험한 체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 정말 열등한 사람이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됩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 정말 부패한 사람이 통치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이런 시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의원내각제를 나쁘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의원내각제의 수상과 네.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아주 권한이 작아요. 네네. 예, 아주 권한이 작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주고 직접 뽑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뽑지만 정말 많은 권한을 줘요. 그 대통령이죠. 네. 그런데 뽑고 나서는 절대 통제를 못해요. 예. 그런 체제보다는 내가 직접 뽑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뽑는 수상, 네. 내가 직접 뽑지 않아도 권한을 적게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체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곧바로 반론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권한이 적은 수상을 시민들이 직접 뽑으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런 문제 제기가 역사상 존재했고 네네. 또 그런 제도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스라엘에서 의원 내각제인 이스라엘에서 수상을 직접 뽑았었어요. 네.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권한이 적은 수상을 직접 뽑자 이거예요.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데 정말로 아주 대단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똑같구나. 예. 네. 수상을 직접 뽑자마자 네. 이 사람이 나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그쵸. 받았어. 네. 나는 선출 권력. 네네. 그렇죠. 의회로부터 네. 선택받은 게 아니라 나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어라는 그 지위 때문에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는 다수당이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정부를 수립하기 때문에 네네. 여소야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네. 행정이 효율적이에요. 적어도 그 정부의 임기 동안에는 다수당으로서 입법 활동과 행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임기 내에 여소야대가 되면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견제당하고 무용한 비판을 받고 불필요한 비판을 받고 그런데
권한이 많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수상을 직접 뽑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네.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의원 내각제로 돌아갔습니다. 네네. 자, 예. 권한을 많이 주고 직접 뽑는 것보다 권한을 적게 주고 의원들이 직접 뽑게 하는 거죠. 자, 또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대립 정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예.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양당 정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양당 체제. 예, 왜 그러냐면 네. 이런 현상을 전략적 투표라고 합니다. 3당과 4당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는 못해요. 네. 즉 3당을 지지하지만 막상 대통령 선거가 되면 한 명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 1당을 지지하는 거죠. 네네. 4당을 지지하지만 막상 대통령 선거가 되면 제 2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란 자리는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곧바로 반론이 있어요. 수상의 자리도 나눌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수상의 자리도 나눌 수 없죠. 네. 대신에 내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각을. 네네. 애초에 수상은 권한이 별로 없어요. 예, 예. 내각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굳이 2당을 지지하지 않고 4당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그대로 관철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면 1당, 2당, 3당, 4당이 형성이 되고 2당과 4당이 연합을 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수상은 2당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4당이 일정한 내각을 분배받는 거죠. 협력의 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여러 당이 존재함으로써 1당과 2당의 이런 전투적, 적대적 관계가 희석됩니다. 네. 미국을 한번 예로 들자고요. 케네디가 당선됐던 1960년 선거에서 많은 정당이 있었어요. 뭐 주권당, 사회노동당, 민주입헌당 여러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년이 흐른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딱 두 개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두 개는 적대적으로 정말 서로 싫어하는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구성돼 있죠. 어떻게 한 사회가 발전하는데 제3의 견해, 제4의 견해가 없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딱 두 가지의 견해만 있을 수 있죠? 만약 이 두 가지의 견해가 틀렸으면 어떡하죠? 두 개가 틀렸을 때 제3의 견해, 제4의 견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국식 대통령제는 두 개의 당만 고착시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제3당, 제4당이 다 모두 소멸할 거예요. 그건 미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개의 정당은 국민들을 적대적으로 양분시킵니다. 네네.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어쩌다가 정치 얘기가 나오면 난 공화당원이에요. 난 민주당원이에요. 딱 말을 합니다. 하지 마, 더 이상. 네. 정치 얘기 하지 마. 그런 거죠. 난 공화당원이야. 예. 스윙보터는 아주 적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당을 지지하는 그런 진영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그러면 자기 당, 자기 지도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옹호합니다. 자기 당에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실패를 했으면 자기 당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에도 끊임없이 상대당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욕합니다. 네네. 그러면 한 사회가 저지른 잘못이 수정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김현철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용이 이 책 안에 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뭐 대통령제가 옳다, 의원내각제가 옳다, 이제 그런 어떤 규정보다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현철 변호사님은 대통령제에 대한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 통치구조 체제를 어떻게 더 국민들을 위한 그 체제로 바꿀 것이냐, 그 제도로서.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의원내각제를
이제 제시를 이 책에서 이제 해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의원 내각제 얘기하면 진짜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 막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거를 또 의원 내각제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나를 위해서 일할 대통령을 뽑고 싶은데 근데 그런 권한을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불신이랑 이제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네네. 이제 제가 뭐 감히 이제 네, 뭐 이재명 선배를 뭐라고 평가하는 건 좀 그런데 예, 아주 특수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네, 계속 훈련을 받은 예,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거죠. 음, 그런데 다음 민주당 대권 주자들 예비 후보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행정가로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국민을 잘 살게 하는 행정 네,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파괴하려고 분명 맞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부패하고 정말 제거돼야 될 정당이라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것과 싸우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모토를 둔 투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무능하고 부패한 통치자가 통치자로 선택됐을 때 그걸 막는 제도가 이렇게 설계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정말 운 좋게 행정가로서 잘 훈련된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아주 큰 축복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정들 정치 과정을 보면 네. 대부분 상대 당과 투쟁하는 사람이 통치 엘리트로 선택됐던 그쵸. 게 대다수였습니다. 네, 예. 네, 네. 특히나 보수당 쪽은 더 그렇고요. 예, 맞아요. 보수당은 그 민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이 그쵸. 항상 선택됐어요. 네, 네. 예. 그들은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잘 싸우는 것으로 자신을 돋보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본 내각제를 우리 시민들은 아주 부패한 체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저도 동의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자민당이 정권을 잃었던 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년 6개월인가밖에 안 됐어요. 네. 양당 체제도 아니에요. 그냥 자민당 일당 체제예요. 그쵸, 예. 예. 거의 썩어 있는 고인물이라고 봐야 되죠. 아주 특이한 체제입니다. 그 일본 내각제는 영국 내각제를 기본적으로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지배 체제가 아주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 이유는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네.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 선거. 그쵸. 네네. 이거는 실제로 대통령제의 선거 구조하고도 비슷합니다. 결국 1당하고 2당만 살아남는 거죠. 자민당은 반드시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거나 지더라도 아주 약간의 차이로 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외의 3, 4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1, 2당만 선택되는 구조이기 때문인 네. 거죠. 그러나 영국식 내각제가 아닌 다른 서유럽 모델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는 정당이 있어요. 제가 포데모스라는 정당의 강령이나 그들의 정치적 모토를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포데모스라는 정당이 처음 창당하고 나서 집권하는데 딱 5년 걸렸어요. 이제 연립정부로
연립 소수당으로 참가를 한 네. 거죠. 그렇지만 5년 만에 신생정당이 5년 만에 집권을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 이거는 종전의 네. 체제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네.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죠. 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계보를 쭉 보세요. 공화당부터 쭉 시작해서 공화당 뭐 이름을 너무 뭐죠? 많이 바꿔가지고. 네.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예, 등등 계속 선거에 질 때마다 이름을 바꾸었죠. 네. 내년 지방선거를 진 다음에 반드시 이름을 바꿀 거예요. 네. 비상대책위가 그러겠죠. 대체되고 이름을 바꿀 겁니다. 예. 그리고 2028년도 총선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총선에 참여할 겁니다. 그때는 꽤 성공할 거예요. 그때는 중간 선거니까.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사태는 이미 다 그치. 네. 잊혀졌을 거예요. 네네. 스윙 보터들은 과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각각의 정당의 지지자들이 과거와의 연속성에서 자기 정당을 지지할 뿐이고 스윙 보터는 항상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현재 집권당의 실책이 드러나면 언제나 반대당을 선택합니다. 그게 여소야대의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의한 여소야대 형성의 기본적인 원인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아까 포데모스 얘기를 했잖아요. 신생 정당, 신생 소수당이 짧은 시간 내에 권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종전의 지배 체제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시민들이 투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종전의 지배 체제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네네네. 여전히 우리의 통치체제는 대의제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면 대의제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그런 독재자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네네. 결국 대의 권력 자체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축소시키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교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 지도자가 실각함으로써 교체됐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네네. 박근혜가 물러나고 윤석열이 물러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계속 존재합니다. 네. 이들이 원인인 거예요. 이들을 제거하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없애려면 비례대표제와 내각제를 선택해야 돼요.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지난 100년 동안 계속 큰 실패가 있었음에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대통령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계속 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이 책에서 이제 그 지난번 책에서도 그 대통령 탄핵이 또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진짜 일어났어요. 윤석열 탄핵이. 근데 이 책에서 이제 10년 후에 윤석열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제를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통치 구조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먼저 하면 그러면 될까요? 네네. 10년 후에 윤석열 사태가 네.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제 네. 경고가 예. 단순히 추측이나 예언이 아니고 네. 통계적 패턴에 의한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미국식 대통령제는 지난 해리 트루만 이후로 약 85년 한 90년 사이 동안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딱 2번씩 집권했죠. 네. 2기 집권을 성공했었고 그 예외는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뭐 그 예외가 있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생략을 하고 첫 번째 그 재임을 성공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각각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윙 보터들이 있어요. 이 스윙 보터들이 이쪽 찍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는 거죠. 스윙 보팅을 하기 때문에 네. 정권이 바뀌는 거죠. 1기 집권, 그러니까 2기 집권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재임에 성공을 하고 3기 3번 연속 집권했던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레이건 2기 집권 후 파더 부시가 집권했던 아주 유일한 사례고 결국 스윙 보터들이 2기 집권 이후에는 정치적 피로감 이제 너희들 이제 싫어
실패했어라고 하고 상대당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87년 이후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일기 집권 끝나고 나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어야 돼요. 저는 두 번째 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네. 예측이 실패한 이유는 정의당이 완주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기 집권 때는 네. 2, 3% 정도의 차이로 그 종전 정당이 승리해 왔어요. 그 김대중 일기 집권 후 노무현 네, 네. 노무현 집권할 때도 예. 한 2%, 2, 3% 정도 차이로 네. 그리고 2기 집권 후에는 상당한 차이로 상대당이 성공을 하고 심상정 후보가 2.7%인가를 가져갔는데 딱 그만큼이 그 원래는 보수당과 격차를 벌이고 이재명 정부가 당시 성립해야 될 그 근거였던 거죠. 그쵸. 그런데 네. 이제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아직도 3당이 존재하는 바람에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실패를 했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2030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제3의 후보가 예를 들어 권영국 후보가 1, 2%를 가져가면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 말고도 그 중간 선거 패턴이 있다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네. 2030년 대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3당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양자 대결일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2, 3%의 격차로 당선될 것이고 2035년에는 10년이라는 그 정치적 피로감 그리고 2기 집권 동안에 민주당의 정책적 실패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이것이 맞물리면서 아마 보수당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당은 극우파가 나머지 보수층을 절대적으로 과대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계엄을 찬성했던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당 지지층들도 윤석열 계엄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대선에 이르자 여전히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김문수에게 투표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극우파가 네. 현재 보수당 지지층을 과대대표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결국 2035년에 당선될 보수당 대통령은 극우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기본적인 특성상 여기 구성원들은 저도 직접 그 만났던 제 경험으로도 봐도 자신의 개인적 이인의 추구와 권력의 취득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끝날 때가 돼가지고 끝날 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이런 극우적 성향을 가진 네. 보수당 대통령이 2036년, 2037년에 또 다른 비리 게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들은 애초에 정권을 획득하는 이유가 국민들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윤석열을 예로 들어봐요. 박근혜를 생각해봐요. 왜 대통령이 되려는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신의 자아 실현 혹은 이권의 실현 그걸 위해서 정권을 획득했던 것이고 그 면면이 다 그런 거죠. 결국은 2037년에 또다시 비리 게이트가 발생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대통령의 퇴진을 또 시위를 할 거고 네네. 이 사태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런데 계획인데 대통령제가 네.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쵸, 거예요. 예. 1인 행정부 체제이기 네. 때문에 국정농단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네네. 아주 그러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를 검열하고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통치자가 아닌 한 자기 측근들의 비리를 막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윤석열 사태가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이제 하도록 이제 그 정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제가 그 말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레비츠키가 그런 네. 교훈을 얘기해요. 네. 민주주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정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스운 보면 이제 얘기예요. 하나만 한 이야기지. 그래요. 네.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네.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제를 바꿔요? 대통령제를 없애야만 돼요. 아니 근데 대통령- 대통령제를 없애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바꾸자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어쨌든가 이걸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그 헌법 논의를 국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시민들이 네. 이제 드디어 네. 박근혜 퇴진, 윤석열 퇴진이 아니라 네, 드디어 네. 정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헌법을 네. 시민들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저는 그 시민들이 부분은 법률을 동의해요. 바꿀 수 있어야 네네. 된다라는 예.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시민들은 항상 어떤 사람을 몰아내는 그렇죠. 운동만 했어요. 근데 네네. 이거는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에요. 예. 이건 공화주의 운동이고 그렇죠. 네. 민주주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음. 거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이제 따라서 아까 이제 레비츠키 마지막 얘기하면 네. 레비츠키가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네. 민주주의 규범을 준수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독재자를 감별하고 독재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 네.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레비츠키의 교훈을 들을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밖에 없습니다.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레비츠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네. 스윙 보터들 역시도 레비츠키의 센텐스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은 반드시 8년마다 공화당 대통령은 당선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는 너무나 무기력한 말이에요. 네네.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제도를 바꾼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 예. 이 얘기를 해야만이 네,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문화 현장에 있긴 하지만은 제가 제도를 바꾸고 싶어도 힘이 없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죠.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힘이 있어야 무슨 뭐 제도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든. 근데 의회에 들어가서 배지를 달고 의회에 들어가지 않는 한 뭘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진짜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아니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잘할 거라고 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이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변호사님도 거기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된다. 예. 정치 라는 엘리트가 것이죠. 형성되는 과정도 예. 이렇게 상대당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정치 네네. 엘리트가 형성되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민들이 법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법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트가 형성이 되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엘리트가 통치자가 돼서 행정을 펼쳐야만이 정치가 국민들 잘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정치는 상대당과 잘 싸우는 게 정치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 이 책에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님까지 네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이 추천사 있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예.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렇죠. 다음에 또 시간을 마련을 해서 조금 전에 그렇다면 시민이 어떻게 정치를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그렇게 하시죠.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끝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제 책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첫 번째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 두 번째로 대의 권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킬 것. 예, 이 두 가지가 저의 해결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따로 제목을 붙였던 것이 피지배자의 정치학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학은 국민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의 기술, 통치의 기술이었던 정치학이었다면 제가 제안하는
정치학은 이제 지금까지 지배당했던 시민들이 우리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그런 계획과 설계를 제시한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국민의힘 어떤 국회의원 또 어떤 부패 검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들이 이 세상을 지금 잘못되게 지배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싸움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정치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김현철 변호사님과 함께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거치면서 이러한 혁명이 누굴 위한 혁명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자살률 1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은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 생각납니다. 김현철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정치학 이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나 정치학자, 역사가의 일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을 위한 혁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혁명으로 완결되려면 이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읽고 토론하는 독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북토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